네, 우리나라 명절상에 빠지지 않는 이슈가 바로 정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연휴 내내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는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장한대 박창환 교수 이 두 분 모시고 최근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야 정책을 좀 보면요, 홍보 정책을 보면 여당은 함께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다. 정치 개혁이나 노동 개혁을 일단 내걸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문제도 좀 그렇고요. 이런 여야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홍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세세하게 뭐 알지는 못할 것 같고 네.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김무성 대표는 그 판문점 가까운 네. 그 DMZ에 가서 그 안보를 좀 강조한 것 같고 네. 문재인 대표는 그 전통적인 그 호남선 출발인 용산역을 가고 이런 그 추석 인사를 했는데 네. 역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하고 또 이미지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판단을 해서 그 추석상에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외국에서는 이 그 친척들하고 밥 먹을 때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그래요.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추석상에서는 정말 뜨거운 그 각 집안에서 뜨거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평가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여야가 매우 그 중요한 시기가 이번 추석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창환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설날에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숙제를 받았습니다. 예.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 뭐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 불안까지. 예. 그래서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요구를 지난 설날에 많이 요구를 받았고요.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정의 난맥상이 있는데 예.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싸우지 말고 그래서 혁신과 화합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의 숙제를 줬습니다. 근데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아마 어떤 카피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박시무에 있는 민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야당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고향으로 가게 생겼거든요. 네. 결국은 여야 모두 올 초에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로부터 요구받았던 민생과 또 새로운 대안 제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네. 이번 추석 선물로 못 들고 가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이번에 민심에 좀 뜨거운 회초리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여당은 뭐 노동개혁, 야당은 뭐 박근혜 정부 실정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과 그렇게 크게 어떤 결합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인 거죠. 새정치연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그 인적 혁신안이 사실상 공천 학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주류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거든요. 네. 당장 박지원 의원이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고강도 인적 쇄신안 뭐 이런 그 타이틀로 예. 사실은 그 내년 총선을 위한 그 공천 룰을 만들었는데 안심번호제 그 확보를 하고 100% 국민 공천으로 가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진들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검역을 했죠. 전직 대표들 저 또 험지에 가라 네. 해가지고 뭐 박지원, 김한길, 뭐 정세균 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그 해당의 징계자로 이게 파문이 좀 일었는데 예. 또 이 약간 감싸는 모습으로 그 후폭풍을 좀 잠재우는 듯한 모습이 또 주류 측에서 보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나 공천 안 해주면 탈당할래. 네. 민천. 예. 지역구 저 주민들의 민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은 아직 그 결정 안 됐으니까 예. 이거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주승용 최고가 말이죠. 또 전직 대표들을 옹호하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는 전북 떠나가지고 중구 나가서 했는데 또 어디로 가라. 말이 안 된다. 뭐 예. 그 김한길 대표 어려운데 또 가서 됐는데 또 어디 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혁신위의 그 발언을 약간은 그 주류 측에서 또 감싸는 듯한 예. 그러니까 저지를 하면서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네. 주류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호남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반발을 잠재우는 듯한 아주 그 고도의 그 계산된 전략이 지금 진행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예. 비주류의 그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상당히 성공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느껴지네요. 네. 네, 근데 이 혁신위가 보통 좀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성장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혁신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뭐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를 보면 좀 오히려 더 계파 간의 내분을 더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화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려운 게 새정치연합의 현실이죠. 근데 이 화합과 혁신이 모순이 아니고요. 상호 보완 관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혁신안을 화합에 기반한, 그러니까 통합에 기반한 혁신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장을 팔 때 음각과 양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혁신위의 칼날은 혁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쳐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혁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화합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음각 같은 경우에는 화합에 기반 두고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글자만 파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혁신위가 뭐 칼날을 들이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혁신위가 내어놓은 안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말로 내년 총선의 무기로 가져갈지 예. 그리고 지금 통합 분위기를 갖다가 이끌면서 또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서 통합의 바탕 위에 혁신의 아이콘들을 갖다가 등장시키는 게 앞으로의 이제 역할인데 예. 혁신위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더 이상 혁신위가 내놓은 안 가지고 더 분란으로 빠질 경우에 내년 총선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혁신위가 안을 내놓은 걸로 이제 끝났으니까 그 안을 갈고 가다듬어서 내년 총선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상징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풀어가야 될 숙제겠죠. 네. 그런 당내 분란이 그러니까 왜 일어나느냐. 혁신위가 이제 마지막 혁신안, 인적 수혜 신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제가 또 혁신위원이라면은 예. 그 당내 여러 사정을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지적할 건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조경태 의원을 딱 거명을 하면서 해당 행위로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 그동안 상당히 셌거든요. 예. 아주 그 옆 지역구에 있는 그 문재인 의원 뭐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잡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삼선 중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거명을 했는데 네. 조경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반발의 강도가 세잖아요. 다른 네. 사람보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부산에서 삼선을 한 이 중진 의원을 과연 공천에서 배제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혁신위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경태 의원 외에는 그 반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직 대표들 어려운데 나가라고 그랬더니 다 뭐 조용하게 안철수 의원 빼고는 네. 다 뭐 조용한 상태고 박지원 의원은 해결되고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고도의 그 강한 그 포를 쏘면서 그 또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 리더십으로 다듬어 주는 예. 뭐 이런 그 형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정청래 의원 그 이번에 사면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 의원하고 비교해 논란이 좀 네. 있지요. 예. 네. 한 사람은 공갈 쳤다고 해서 징계를 올렸는데 네. 이 사람 풀어주고 그다음에 현직 의원이 그 쓴소리했다고 뭐 그 징계를 하느냐? 네. 근데 안병욱 윤리위원장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네. 저 사퇴한 변을 들어보니까 예. 혁신이 뭐 그 중앙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단적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공갈 치는 것보다 더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은 그 혁신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윤리위 여러 그 외부 이 자문기구에서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고강도의 포를 쏘면서 네. 그걸 또 포용력 있게 그 다듬어주는 역할을 문재인한테 그 맡긴 예.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지 않나. 뭐 누구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하는데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혁신위가 그 양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나머지를 쳐내고 있는데 이 쳐내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네. 박지원 의원은 공천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당권 도전에서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네. 대표하고. 2등 했던 또 분이잖아요. 대권 도전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은 부산 사지로 보내겠다는 얘기고요. 네. 예. 또
당내에서 친노 저격수로 불리우는 예. 이 조경태 의원은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깎아내는데 그거를 다 깎아내면은 혁신이 더 돋보일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친노 또는 문재인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만 깎아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비주류 학살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논란을 자초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깎아낼 거면 확실하게 다 깎아내든지 아니면 양각이 아니라 음각식으로 정말 오히려 더 혁신이 새롭게 돋보일 수 있는 면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새누리당 만들 때 뭐 손수조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물 발굴, 또 새로운 정책 대안, 예를 들면 보수가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듯이 예. 어떤 그런 그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게 오히려 그 당내 분란 속에서 새정치연합의 어떤 향후 미래를 제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천 주도권을 놓고 이제 비박 대 친박 좀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까요? 사실은 지금 뭐 야당보다 여당이 더 문제입니다. 여당은 아주 팽팽한 긴장의 물밑 속에서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한 보름 전부터 네. 친박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예. 빨리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조금 전에 우리 보도에서 봤지만 이 의총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예. 그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만큼 끝까지 해보고 네. 안 되면 다시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만큼 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업은 친박들의 공격이거든요. 네. 여기서 본인이 얼마나 이것을 관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참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입장은 어렵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왕 뭐 저 여권의 그 제1주자라면 예. 승부를 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뭐 오늘 내일 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서로가 주고받는 게 보이죠. 오픈 프라이머리 문재인 대표 받으면 네. 우리가 권역별 대표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데 네. 권역별 대표를 받았을 때 저는 여당 내부의 어떤 그 분란도 예상이 됩니다. 네. 권역별은 역시 그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선뜻 받아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거래를 했을 때 네. 네. 친박을 중심으로 한 이 그 반발을 또 어떻게 또 나타날지. 그래서 물밑에서 정말 그 잠수함끼리의 초대형 잠수함끼리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야당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뭐 독일식도 있고 일본식이 예. 있는데 독일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부산에서 말이죠. 예. 그 많은 후보들이 40% 이상의 득표를 하고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야당에서. 야당.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경북도 그렇죠. 예, 대구 그렇죠. 경북도 네. 그렇고 네. 뭐 특히 부산 대구가 그런데 네. 부산 쪽에서 한 5명의 그 후보가 야당 후보가 2012년 총선에서 40%의 득표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40%의 득표율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그 지역구 대표를 뽑은 다음에 네. 나머지 할당량에 대해서 그 의석수를 비례대표 채우면 이 40% 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많이 유리하고 네. 네. 뭐 새누리당이 그 호남에서 얻는 그 여러 가지 득표를 비교하면은 예. 여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픈 프라이가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방점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할 텐데 둘이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뭔가 좀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김무성 대표도 이번 달 30일이면은 연휴 끝나면은요, 직 걸겠다고 그랬는데 못했으니까 물러가라 이런 요구를 받을 상황이고요. 예. 또 문재인 대표도 지금 비주류가 사퇴하라고 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추석 밥상에 예. 자신들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의 존재감 또는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꽉 막힌 정치의 어떤 전국을 갖다가 두 사람이 극적으로 풀어내는 효과를 갖다가 예. 저는 한 28일 정도면은 보여주지 않을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20% 전략 공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독일식 그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받은 표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계산이 되는데 네. 이제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일본식은.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야당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한두 석
또 여당도 호남에서 한석 정도는 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요. 또 야당도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네. 국민공천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 명분과 실익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번에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고 문재인 대표는 사실 지금 출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8일 정도까지 뭔가 여야 간에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네. 지금 정가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이 조금 복잡해가지고요. 일본식, 독일식 뭐 또 그 대안으로 석패율제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요 얘기 말고요. 저희가 짧게 이 얘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김무성 대 문재인 부산 영도에서 맞대결 가능성 뭐 이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될 것이냐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그 관전자 입장에서는 무슨 권투시합처럼 이렇게 그 센 사람들 붙이면 그 보기는 좋은데 네. 저는 이 너무 우리 정치가 말이죠. 선거에서 희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본인이 고유 지역구가 있고 거기서 꾸준히 이제 뭐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 20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네. 어느 날 느닷없이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조국 교수한테 나왔어요. 예. 조국 교수는 그 밖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그 대선 주자 그 1, 2위를 다투는 사람을 그 선거에 붙여가지고 예. 미리 한번 본다. 흥행적으로는 우리가 시청률만 고려하면은 연합뉴스가 아주 그 정말 그 자극적이고 선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품위도 생각해야 되고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밸런스를 생각해가지고 이 보도를 하는 건데 네. 과연 뭐 이렇게 그 영도에서 두 사람을 붙이면 물론 그 영도에서 그 문재인 후보 기반도 있고 예. 김무성 의원은 지역구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선거 문화를 봤을 때 이렇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도 일종의 전략 공천이거든요. 네. 사실은 김무성 대표 일로 가세요. 뭐 문재인 대표로 가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권위적인 네. 외부에서의 그 전략 공천입니다. 이 전략 공천이 언제 많이 되냐면요. 당이 무너질 때 외부에서 무슨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예. 2004년도에 김문수 위원장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때 홍사덕 그 원내대표를 저 경기도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략 공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는 예. 이런 첫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네. 두 사람이 저 자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저는 뭐 썩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전현직 대표들을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부터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보는 사람도 재밌고요. 예.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상황이 지금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영남만 문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수도권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데 부산에서 바람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 가가지고 보여주기식 승리하겠다는 거밖에 안 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사실상 저는 문재인 대표나 현직 대표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바람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예.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금은 당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부터 지키고 예. 그 다음에 부산이든 호남이든 뭔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 예. 좀 앞뒤가 바뀐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장한대 박창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